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를 완주합니다. 22대를 계속 완주하죠.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동반자실까요? 경쟁자실까요?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국정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뭐 거의 일치가 다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다. 사실 그 대표께서 지금 재판 앞두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조국혁신당의 중심 인물인 건 맞죠. 12명의 현명한 국회의원들,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람 바꾼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삼백의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 강화문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저희 그 더삼백의 주요 취재가 이루어지는 국회로 왔습니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스페셜 인문터치. 지난 3월 창당의 4월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수를 확보하며 단순히 원내 3당으로 뛰어오른 조국혁신당의 주역 조국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당 대표를 다시 맡게 되셨고 예.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좀 최근에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당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는 것 외에 당대표로서의 당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의원인 분보다는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활동은 뭐 짐작하다시피 법안을 내고 정책을 내고 이런 게 있을 거고, 당대표로서는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출이 됐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국민적 대중정당, 전국적 대중정당을 만든 게 저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상황도 살펴야 되고 또 조직 강화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드러나지 않는 여러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바쁘네요. 예.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SNS에 이제 10년 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죠. 두 분 찍은 사진 올리시면서 저는 이제 그 두 분의 사진보다는 그 밑에 문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던 학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좀 정치인이 된 소감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또 청와대에 있을 무렵에도 정치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분명했죠. 네네. 그런데 이제 2019년 이후에 검찰 수사를 겪으면서 그 혹독한 시련, 고통을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정치에 투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하겠다, 정치에 투신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일종의 존재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자기 자신을 규정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게 뭐 제가 창당하고 국회의원 제가 배지 단다 요것 때문에 그걸 이유로 제가 뭐 그 이전의 존재를 바꾸는 결단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들고 하면서 고민하고 결단을 내렸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초선 의원임에도 일단 이제 대권 잠룡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대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이제 정치인 조국으로서의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뭐 대권 잠룡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 저를 뭐 대권 후보에 넣어서 뭐 제 3위 뭐 몇 퍼센트 이런 얘기하는 건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일단 지금 대선이 이제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3년 뒤에 열립니다만은 그때까지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조국혁신당의 현재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 대중정당이 아닌 상태입니다. 조직력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저는 조직력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였지만 12석으로 그쳤거든요. 근데 향후 정당으로서 발전을 하려면 전국적 뿌리를 갖는 국민정당, 대중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돼 있고 따라서 그 말은 조국혁신당은 아직은 수권정당이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 개인의 명망, 이름 때문에 대권 후보로 운운된다는 자체가 매우 조급하고 성급한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런 이름을 오르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뭐 감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조국 혁신당의 발전을 하고 조직 강화하는 우선순위는 전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대표께서는 그 굉장히 훤칠한 키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준수한 외모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굉장히 유명세가 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최근에 본 영상 보니까 2017년 뭐 당시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런 거 할 때 그때 이제 썰전에 출연했던 유시민 전 장관이 네네. 다 갖춘 분이다 막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뭐 외모, 재력, 지능 이제 또 서울대 법대 나오셨으니까 가장 최고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최고의 매력은? 뭐 그런 얘기 좀 뭐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그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제가 스스로 그 이전에 이제 그 자연인 사인으로서 뭐 교수 학자로서의 자질 능력 외에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제 스스로 평가했을 때 제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생각하면 저는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견디는 힘. 견디는 힘. 견디는 힘이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낫다 생각하고 그 견디는 힘이라는 것은 그 견딤을 기초로 해서 견디고 난 뒤에 이제 회복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즉 견디는 힘이 가장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견디는 힘이 생겼고 그 견디는 데 있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 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저희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조금 빗나가긴 했는데 뭐 질문에 꼭 그 질문의 의도에 맞춰서 답할 필요는 제가 없잖아요. 그럼 일단 뭐 그 굉장히 큰 팬덤을 보유하시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표를 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정치 생활하시면서 본인의 외모가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당 좀 일부 인사들이랑 많이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인사들이 조금 이제 그 대표가 내신 SNS 메시지 가지고 볼멘 소리를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단어도 좀 어려운 거 많이 사용하시고 좀 대중적 어필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은유적 표현들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올린 게시물에도 뭐 포르투나나 비르투나 뭐 일전에는 또 이제 뭐 셰익스피어 그 맥베스 이렇게 차용하시기도 했었는데 혹시 이렇게 좀 이런 용어들의 사용 좀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대중연설을 할 땐 이런 그런 표현을 안 쓰죠. 대중연설, 거리연설 했을 때 전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대표로서 메시지 먹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죠. 네네. 즉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 따라 저는 다른 용어, 다른 어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거 시기에 예컨대 거리 연설 부산에 가서는 사투리 연설을 그렇죠, 했고 그렇죠. 예. 또 어떤 YTN 또 어떤 이런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사투리를 구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대상이 어떤지 이 제가 말하는 이 발화의 대상, 발화의 목표가 무엇인 따라서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포르투나, 비르투 같은 경우는 저는 의도적으로 그 말을 썼는데 네네네. 그게 현대 정치학의 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키아벨리고 마키아벨리가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현대 정치학 또 현대 정치의 가장 근본 개념을 설정한 사람인데 마키아벨리 정치학에서 핵심 개념이 포르투나하고 비르투거든요. 그거를 저는 이제 던졌던 것이고 제가 그냥 그 단어를 안다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물론이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것을 좀 던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건 또는 뭐 일반 국민이건 또는 지식인이건 언론이건 이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던졌고 단순히 직역을 해가지고 뭐 포르투나는 운명의 신, 비르투는 덕성 이런 그 라틴어의 직역이 아니라 그 말을 던진 이유는 있다. 제가 여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새 보시면은 이제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제 뭐 2시간 비공개 대화 나누셨고 일전에도 뭐 고량주 회동을 가지시거나 본회의장에서도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좀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게 많이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두 분의 뭐 사이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건 많이 이제 지금 많이 알려졌는데 평소에도 좀 자주 연락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전과 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만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이 대표께서 성남시장 할 때
그 뒤로 뭐 경기도지사 하실 때 해서 간헐적으로 만나고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공적인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는 관계였다면 제가 창당을 하고 선거를 치르고 난 뒤는 저도 한 당의 대표고 이재명 의원님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당의 또 대표 아닙니까? 특히 네네. 수권정당 제1당의 대표신데 당연히 소통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과거에 인연이 있는데 공적인 만남 외에도 사적으로도 간헐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통화를 하거나 뭐 문자를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 확실히 10년 전에 이제 행정가와 이제 학자였을 때와 지금 이제 정치 이제 양당을 이끄시는 이제 대표가 되셨으니까 대화 주제도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과거에 성남시장 하실 때는 그때 성남시 행정 문제, 그 당시 이제 이재명 시장께서 어떻게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독특한 행보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아주 박수를 쳤던 사람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저는 또 당시 정치인도 아니었고 교수였기 때문에 한 명의 행정가가 어떻게 그 지역 단위의 행정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정치인이 되고 난 뒤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이 문제점, 국정 위기, 그 대책 그리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각종 법안, 정책 이런 얘기를 뭐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공조를 약속하시고 뭐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재명 지금 당대표 후보가 차기 그 지도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우리 조국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그 동반자실까요? 경쟁자실까요? 전 뭐 그런 둘 중에 양쪽을 택하라라는 질문 자체가 그 질문 자체에 별로 뭐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저 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고 네.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국정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뭐 거의 일치가 다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다라는 점 제가 수시로 밝혀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 경쟁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171석을 가진 거대 정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네. 저는 12석을 가진 작은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 전력에 있어서는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나 조국혁신당은 노력할 것이 아주 많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과 뭐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행보를 하지 않고 저희 자체의 실력, 조국 개인이든 조국혁신당 자체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판단이고 다른 어느 당과 비교를 해서 뭘 하려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조국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방침이 자강불식이다라고 저희가 당직자 대상으로 강연도 했는데 자강불식, 자강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제3자 추천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얘기하는 뭐 그 네, 네. 부분에 좀 받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조국혁신당의 그 총선 공약이었던 이 한동훈 특검법을 협상 카드로 삼아야 된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실제 소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의 취지를 보면 최혜병 특검법을 받는 대신에 한동훈 특검법은 안 받는다. 뭐 이런 그쵸, 협상이 그쵸.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인데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특검 추천 방식을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그 방식을 택할 건가 말 건가는 이재명 대표께서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나면 그때 아마 결정을 하시겠죠. 네네네. 그게 있고 근데 저는 뭐 그 특검법안에 대해서 저는
그 이미 과거에 저희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최혜병에 대한 특검을 이루려면 조국혁신당의 추천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최혜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 수사 외압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밝혀왔고 저희는 양보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또 행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최혜병 문제 같은 경우도 특검법 외에 조속히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여야가 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물론 소추권은 없죠. 기소기관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특검에 준하는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국정조사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추진함과 동시에 빨리 국정조사 추진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나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당 얘기를 조금 한번 더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그 22대 국회 개원할 때 기자회견 하셨었잖아요. 그때 네. 제가 소통관에서 질문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22대 국회를 완주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게 또 그 다른 유튜브에 이제 좀 앞뒤가 좀 맥락 없이 좀 이상한 헛소리한 기자로 제가 좀 약간 악의적으로 오해를 좀 받기도 했었는데 예. 뭐 조롱하는 콘텐츠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당 얘기하니까 처음으로 다시 그걸 다시 여쭤보고 싶거든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를 완주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그 기자님께서 뭐 그런 약간 곤욕을 치른지는 몰랐는데 좀 기억도 사실 잘 안 납니다. 네, 어떤 일이 왜 그런 일이 발생한지 이유를 잘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보통 이제 한국 정치사를 보면 3당이 큰 대형 선거를 앞두고 항상 그 뭐 유사 세계 뭐 유사한 뭐 주변 정당과 합당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처음 22대 국회 개원하니까 예. 혹시 뭐 합당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저 질문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 대표께서는 제대로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잘 주신 것 같은데 네. 조금 이제 그걸 좀 안 좋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어떤 취지의 질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22대를 계속 완주하죠. 네네. 완주하고 제가 여러 자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컨대 민주당과 합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많은 그쵸, 분들이 그쵸. 지금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저는 없어졌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민주당 더하기 혁신당의 의석이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선언한다면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네네.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현재 민주당과 혁신당의 지지율을 합한 만큼의 지지율이 그 통합 민주당에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은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영역이 있습니다. 또 독자적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으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고 특히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죠.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한 반대를 했거든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뚫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조국혁신당이 나와서 만들어지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공격도 비판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른 길을 택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뭐 웬만한 정치평론가, 분석가, 학자들은 유사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실험을 우리가 한번 한 거예요.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존재가 넓은 의미에서 진보, 애국, 민주 진영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지난 대선에서 이제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 뭐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완주를 했던 심상정 후보가 있던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참패를 예. 기록했고 그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정의당의 포지션을 대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3당으로서 이런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향후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좀 당이 어떤 포지셔닝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이 비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의당은 그 이념 정당이죠. 진보적 이념 정당이라면 저희는 이념 정당은 아닙니다. 그 점에서 기본 성격이 다르고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보면 제3당인 점은 맞죠. 저희가 원내 3당인 건 맞다. 그런데 저희는 정의당이 왜 원내 0석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원외 정당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 차원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좀 안 좋은 일을 당한 정당에 대해서 제가 밖에서 이런저런 멘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당내 평가는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권과 그 민주당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한 정당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국혁신당의 명백한 목표는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이 명백한 주 목표입니다. 물론 민주당과 저희가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만 네네. 저희의 확실한 목표는 양자 사이에 거리를 두고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이익을 얻는 식으로 활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분명하다. 그 점이 전 분명히 두고 앞으로 각종 정치 일정, 정책, 법안, 각종의 정치 활동을 진행할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저희는 생각이 또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네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쵸.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회 경제적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저희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또 논쟁을 해야죠. 일단은 그 당장 민주당과 이제 어쨌든 그동안은 이제 국회 개원한 이후에는 상당히 협조적인 모습들을 많이 양당이 보였는데 네. 10월달 재보궐에서는 이제 두 당이 이제 호남에서 맞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10월달 재보궐에 좀 승리를 자신하시고 계신가요? 승리를 자신한다, 자신하지 않는다란 말하기보다는 이제 첫째 저는 호남에서 네네. 영광 곡성만이 아니라 호남 전체에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주당이 거의 사실상 독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호남 정치에 첫째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남 정치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호남이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외에도 조국혁신당이 그 호남 지방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조국혁신당에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도 호남 정치 그리고 호남의 지역 발전에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 4월 10일 총선에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전국 선거판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은 정치적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면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그게 이번 10월의 재보궐선거건 또는 내년 4월의 재보궐선거건 또는 26년의 정식 네. 지방선거든 간에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뛰어들므로써 호남 정치가 활성화되고 호남 지역의 발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을 두려워하거나 그 경쟁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더 좋은 인물로 더 좋은 정책으로 호남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 없이 발전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스포츠건 뭐든 간에 그렇죠, 그렇죠. 스포츠건 정치건 경쟁을 해야죠. 경쟁이 경쟁력을 또 낳는다는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호남에서 민주당에 포괄되지 않는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저희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보다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더 좋은 후보를 내고 또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내서 경쟁을 하고 그래서 호남 유권자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 즉 당내에서만 선택권이 있죠. 당에서 결정을 하면
호남 유권자들은 그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는, 또는 선거 안 하는 선택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네.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드리는 게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아주 뭐 민주주의 원론에 있어서도 맞는 얘기고, 그걸 떠나서 아까 반복합니다마는 호남 정치의 활성화, 호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 선거만큼 중요한 게 또 이제 당이 갖고 있는 비전인데 현재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바탕으로 한 제7공화국 이것을 좀 기치에 내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 그 사회권 선진국 좀 용어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네. 뭐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사회권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죠. 네네. 근데 이거는 이미 1960년대 유엔에서, 우리나라도 이미 그 후에 가입했지만 유엔 사회권 규약이라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회권 그러면 거기 사회권이 사회주의권인 것처럼 오해 왜곡되기도 하고, 실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저희가 사회권 선진국을 얘기하니까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회주의 운운하고 공격을 하더군요. 제가 참 가소로웠는데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네네. 또는 뭐 그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사회권이 유엔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논의의 가치가 없고요. 근데 그 단어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또 생소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풀어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희의 과제이다 생각을 하고, 저는 사회권의 8가지 사회권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을 가장 일타로 이미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보육, 교육, 의료 이런 문제, 뭐 문화, 디지털까지 8개를 정리를 해서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정리를 해서 유권자 국민들께 저희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릴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좀 그 대표 만나 뵙기로 하면서 좀 최대한 신선한 질문으로 좀 보내려고 그래요?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진부한 질문 하나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실 그 대표께서 지금 재판 앞두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존재감이 크게 줄 수 있거든요.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에서 존재감이 되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좀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만큼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뭐 당내 인사나 뭐 인물이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게 여쭤봅니다. 제가 이제 창당을 주도하고 또 선거를 주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 조국혁신당의 중심 인물인 건 맞죠. 또 공식적으로 직함이 대표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했던 이유도 그러한 건데, 정말 만약의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지도 체제가 안정화되도록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이런 틀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12명의 국회의원은 그대로이고 당원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처음에는 일정한 혼란이 있겠죠. 또 논란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걱정도 있을 것인데 12명의 현명한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아주 강력한 뭐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 또 집단 지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의원들 말고도 현재 주요 당직자들이 일당백의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적 질서와 이런 논의 구조를 딱 다 안정화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일시적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뒤에 그런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새로운 지도력은 그 상황이 닥쳐야 만들어집니다. 위기나 혼란이 오면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위기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지도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누가 하지가 아니라 항상 모든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누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위기가 왔을 경우 일정하게 떠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뭐 이 당을 떠나서 어디 뭐 딴 데 가겠습니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또 해야죠.
아유 정말 그 개원 뭐 국회 22대 국회 시작하시고 정말 창당 이후에 계속 바쁘게 이렇게 계속 숨없이 달려오시는 것 같은데 휴가는 또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못 갔는데요. 틈틈이 뭐 잘라서 토막토막으로 갈 생각입니다. 아유. 길게 연이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날도 더운데 앞으로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